최근에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은 스타벅스보다 메가커피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저희 동네에 걸어서 5분 거리에 메가커피가 2개가 있고 거기서 좀만 더 내려가면 하나가 더 있거든요.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당연히 커피 산업에서 후발주자였을 메가커피가 어떻게 이렇게 급격한 상승을 보였을까. 그래서 오늘은 감성이냐 가성비냐, 아니 스타벅스냐 메가커피냐, 이 주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료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서울 강북구에 입점한 메가커피고, 이게 스타벅스입니다. 메가커피가 압도적으로 많죠. 근데 유동인구가 많고 땅값이 좀 비싼 동네는 얘기가 달라요. 이게 강남에 입점한 메가커피고, 이게 스타벅스입니다. 여기선 또 스타벅스가 많죠. 자, 이처럼 스타벅스와 메가커피는 취하는 타겟이 명확히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둘은 다를까요? 물론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가격이라는 두 글자가 떠오르시겠지만, 저는 이 둘을 가성비와 감성으로 구분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먼저 가성비의 끝판왕 메가커피부터 알아가 보겠습니다. 자, 메가커피는 2015년에 저가형 커피 브랜드로 런칭을 합니다. 당시에 이디야 커피가 저가형 커피 브랜드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메가커피가 이에 도전장을 냅니다. 가격을 아주 화끈하게 내려버리죠. 지금 기준으로 매장 수는 아직 이디야 커피가 더 많긴 하지만 메가커피가 그에 못지않게 많은 지점을 내고 있고, 최근에 2213호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물론 컴포스 커피, 백다방 등등 많은 저가형 프랜차이즈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싸고 맛있는 커피 하면 가장 먼저 메가커피를 찾는 데는 다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에 성수역에서 아침 일찍 메가커피를 간 적이 있는데 매장 앞에 줄이 엄청 길더라고요. 회사 출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커피를 주문하고 받을 때 사장님이 직접 손으로 커피를 전달해 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직원분들은 다 커피만 만들고 있고 사장님은 전달만 하고 있는데, 이걸 직접 드리지 않고 커피 밑에다가 번호표를 깔고 앞에 내놓더라고요. 그러면 손님들이 알아서 자기 번호를 확인하고 직접 가져갑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되는 게, 그렇게 안 하면 안 돌아갈 정도로 정말 사람이 많았어요. 막 사장님이 땀을 흘리면서 일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위치가 완전 역세권이긴 했는데 그 중에서도 메가커피가 유독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그때 성수만 그랬겠어요. 회사원이 많은 동네는 충분히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메가커피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 글쎄요. 첫 번째로 인테리어를 보시면은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매장 밖과 안을 연결하는 그 사이에 키오스크가 항상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주방, 현관, 키오스크가 쭉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이 한 분만 계셔도 주문은 키오스크에서, 음료는 바로 옆에 주방에서, 서빙도 한 번에 가능한 구조죠. 제가 볼 때 이건 기능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구조가 아닌가 싶어요. 주문, 제작, 제공을 하나로 일치시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모든 과정에 있어서 손님들이 매장에 들어오지 않아도 되게끔 설계했다는 게 포인트예요. 왠지 모르게 우리가 메가커피를 가면 밖에서 기다리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굉장히 빨리 음료를 받죠. 이건 어쩌면 우린 테이크아웃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카페인 때려 박으실 분들 일로 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바쁜 현대인들한테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죠. 싸고 빠르고 종업원과 말 한마디를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초창기에 메가커피가 사업을 확장할 때는 평수가 작은 지점으로 엄청 많이 늘렸어요. 물론 지금은 큰 평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의 구조가 이 형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설명 안 할게요. 메가커피는 사는 사람도 싸게, 파는 사람도 싸게 이용합니다. 창업비용이 10평 기준으로 5,800만원 정도 나오고, 물론 인테리어나 여러가지 부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간다곤 하네요. 가맹비를 아예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창업비용 치고는 싼 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메가커피는 이익률은 좋은데 폐업률은 또 적어요. 이러니까 미친듯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생겨도 여러분들이 그만큼 팔아주시거든요. 물론 너무 가까운 위치에 매장을 많이 둬서 가맹주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불편한 상황이 있다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놀라울 뿐인 거죠. 메가커피가 이 정도인가. 스타벅스는 이런 메가커피와 정반대의 경영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감성과 품질이라는 타이틀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스타벅스 좋아하는 분 계시면은 왜 스타벅스를 좋아하시나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스타벅스를 고집하면 허세가 좀 섞여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스타벅스를 좋아하는 친구한테 스벅의 장점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 답을 들었는데 가장 큰 장점으로 뽑은 게 친절하다였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타벅스는 전부 다 직영점입니다. 가맹점이 없어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고 체계화돼 있죠. 일하는 분들은 다 4대 보험이 들어가는 직원분들이고, 다른 곳보다 책임감과 교육 수준도 높아요.
한 번은 그런 적도 있대요. 커피를 들고 나르다가 실수로 바닥에 쏟은 거예요. 그걸 본 직원분이 그 자리를 다 정리해 주시고 똑같은 새 커피를 다시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게 스벅 가이드라인에 들어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좋은 마음에서 해준 건지 모르겠으나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비슷한 사례들이 있긴 합니다. 요즘은 이런 사소한 배려가 매우 크게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스타벅스는 몇 시간을 앉아있든 눈치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저도 작업하거나 책을 읽을 때 스벅을 많이 가거든요. 근데 좀 미안할 정도로 오래 있을 때도 있어요. 저번에 아침 일찍 거의 오픈 시간에 가서 오후 4시인가 5시쯤에 나온 적이 있어요. 물론 커피 2잔에 샌드위치까지 먹었으니까 이건 합법이죠. 물론 우리가 알아서 좀 조절해서 적당히 있다 나오면 좋지만 중요한 건 그 정도로 스타벅스는 고객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타벅스 경영자인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 성공의 비결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경쟁자들을 뛰어넘도록 매장 디자인을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라고요. 경영자가 직접 우리는 인테리어에 매우 신경 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테리어를 보시면 메가커피와는 다르게 카운터가 안쪽에 깊숙이 들어가 있고 그곳에 갈 때까지는 매장 내부를 한번 쭉 둘러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스타벅스 로고를 달고 있는 굿즈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입구로 들어오는 손님들을 가만 보면 카운터에 가기도 전에 텀블러를 막 만져보고 있어요. 그 옆에 원두도 막 보고 그걸 사든 안 사든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이 브랜드에 대한 애정도가 매우 높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분들은 텀블러 막 시즌별로 사고 그러죠. 이게 정말 기가 막히죠. 코로나 때 매장 내에서 취식할 수 없던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언택트 주문이 폭증할 이 시기에 스타벅스가 드라이브스루 덕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일단 드라이브스루 같은 서비스를 하려면 규모가 당연히 커야겠죠. 매장이 몇 개 없으면 이런 커넥션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스타벅스는 현재 우리나라에 1779개가 있습니다. 드라이브스루가 가능한 매장은 394개. 메가커피보다 조금 못 미치는 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리고 또 차가 들어오게 하려면 반드시 부지가 커야 됩니다. 다른 대부분의 커피숍은 공간이 있으면 테이블 수를 늘리려고 하지 차에다가 쓰지 않는단 말이죠.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스타벅스는 무엇보다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테이블을 늘려서 이익을 늘리기보단 다른 브랜드는 감히 할 수 없는 DT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이런 특징들을 모아보면 스타벅스는 오프라인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드라이브스루, 직영점의 친절한 서비스, 이거 다 직접 매장에 가봐야 느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스타벅스의 지향점은 우리는 커피를 판다가 아니라 우리는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를 판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장 안에 있을 때 그 편안함, 적당한 오디오 볼륨, 어느 지점이나 똑같은 원두 맛, 심지어 차를 타고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어느새 나도 모르게 스타벅스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미 한참 전에 길들여진 친구 같거든요. 얘는 나한테 뭘 팔려고 하지도 않고 옆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심지어 얘는 자기 나름대로의 스토리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주 봤던 이 로고는 사이렌이라는 옛 그리스 신화의 한 인물입니다. 옛날에 선원들이 바다를 건널 때 이 사이렌이라는 마녀의 노랫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에 매료되어서 선원들이 바다에 빠지게 된다는 예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본인이 스스로 매력적인 브랜드가 되겠다는 스타벅스는 지금도 가성비가 아닌 감성을 자극해서 여러분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러면 누가 승자냐?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중 스타벅스가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평가에서 스타벅스가 1위는 아니지만 스타벅스라는 브랜드 자체는 사람들이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케팅이나 브랜딩에 관련된 책을 보면 사람들이 각자 똑똑하고 이성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소비할 때는 감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제품에서 나는 냄새라든지 감촉, 그런 걸로 인한 그때 당시의 기분, 이런 거에 많이 휘둘린다는 거예요. 게다가 요즘 소비자는 어떤 혁신적인 기술보다는 그걸 소비하는 나의 정체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진짜 미칠 듯이 맛있는 와인을 원하는 게 아니고 와인이라는 새로운 취미를 갖는 그 과정 자체를 위해서 소비를 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무슨 커피를 5-6천원 주고 사 먹어 라고 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왜 저 브랜드에 빠져들고 있는지를 궁금해야 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나와 스타벅스가 일치하다는 그 만족감 하나를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있지 않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기프티콘을 선물할 때 스타벅스 한 잔 정도면 민망하진 않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덕분에 저는 더 재밌는 얘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